septic샥 환자를 대상으로 수액을 너무 과하게 투여했을 때 수액 과다에 의한 부작용 합병증으로 예후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에 시행된 연구에서는 정맥 수액을 제한하는 방법이 더 좋은 예후와 생존율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가설에 대한 RCT가 시행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래식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2022년 NEJM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폐혈성 쇼크가 있는 ICU 환자에서 정맥수액 제한 요법과 표준 정맥수액 요법의 90일 사망률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 결과 90일 사망률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시어리어스 어드버스 이벤트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연구 결과에서 다르게 시사하는 점 중에 하나는 레스피라토리 서포트가 필요했던 환자에서는 좀 더 생존율이 리스트릭티브 IV 플루이드군에서 생존율이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경향성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과거 ARDS 환자를 대상으로 정맥수액 제한 요법을 시행한 군이 사망률이 더 적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레스피라토리 서포트,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이 필요하거나 CPAP 같은 호흡 보조 요법이 필요한 환자군의 경우에는 수액을 과다하게 부여했을 때 플로랄 이퓨전, 플로랄 컨제스천, 렁 컨제스천 정으로 예후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리스트릭티브 IV 플루이드군, 즉 정맥수액 제한 요법을 한 것이 더 사망률이 낮았을 것을 시사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디웨이트가 상대적으로 작은 군에서도 플루이드를 제한적으로 준 군이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은 약간 더 낮은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꼭 주의할 점은 리스트릭티브 플루이드 그룹에서 septis나 sepsi샥이 발병된 지 약 하루 내에 투여된 플루이드 양이 3에서 4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고 스탠더드 플루이드 그룹에서도 첫날에 투여된 양이 한 4에서 5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초기에 얼리골 다이렉티드 테라피군에서 첫날에 투여된 플루이드 양이 한 4에서 5리터 이상 그리고 3일 동안 투여된 플루이드 양이 13에서 14리터 정도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최근에 시행된 클래식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플루이드 그룹도 과거보다는 플루이드 투여량이 적다는 것을 유념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트라이얼에서 리스트릭티브 그룹에서 투여된 플루이드 볼루스는 250에서 500ml에 불과했습니다. 수액을 제한하는 그룹에서 시비어 하이포펄퓨전이 있는 경우, 즉 락테이트가 증가했거나 미나테리얼 프레셔가 50 미만으로 감소했거나 무릎에 모틀링 사인이 나타나거나 유린 아웃풋이 감소하는 시비어 하이포펄퓨전 양상이 있을 때 플루이드 볼루스를 줄 수는 있는데 이때 들어가는 플루이드 볼루스도 250ml에서 500ml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념할 점은 이렇게 확실한 시비어 하이퍼퍼퓨전이 있을 경우에만 플루이드 볼루스를 250에서 500ml만 주는 이런 제한 수액 요법군도 기존의 전통적인 sepsis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액을 주는 군만큼 예후가 모탈리티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발표된 RCT 중에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은 클로버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클로버 트라이얼은 sepsis induced hypertensive patient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고 베소프레서를 우선적으로 준 어프로치와 플루이드를 우선적으로 준 어프로치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 수액을 제한하고 베소프레서인 노르에피네프린을 가능한 조기에 준 군의 90일 모탈리티는 14%, 그리고 플루이드를 우선적으로 더 준 그룹의 90일 모탈리티는 14.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로버 트라이얼의 프로토콜을 보면 수액 제한군의 경우에는
septic shock에 해당되는 경우 플루이드를 약 1에서 3리터 정도 주고 나서 가능한 조기에 베이소프레서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먼저 주게 됩니다. 이렇게 줬을 때도 환자가 적절한 아테리얼 프레셔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플루이드 볼루스를 500ml 정도만 주면서 가능한 조기에 베소프레서를 주는 것을 프로토콜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용된 대조군에서는 환자가 septicshock에 해당될 경우 약 1에서 3리터 정도의 플루이드를 준 다음 다시 추가적으로 2리터 정도의 플루이드를 더 주고, 그래도 하이포펄퓨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볼루스 플루이드를 500ml 더 주면서 그제서야 바소프레서인 노르에피네프린을 추가적으로 주는 프로토콜대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줬기 때문에 환자에게 투여된 플루이드 양이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연구 대상군이 sepsis induced hypotensive patient였고, 연구에 인도되기 전에 메디안 값으로 약 2리터 정도의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을 받았던 환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6시간 동안 수액 제한군에서는 500ml 정도만의 메디안 값의 수액이 추가적으로 들어갔고, 대조군에서는 2300ml 정도의 수액이 들어갔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수액 제한군에서는 1267ml, 그리고 대조군에서는 3400ml 정도의 수액이 들어갔는데요. 우선 수액 제한군에서는 베소프레서를 우선적으로 투여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2시간 이내에 노르에피네프린이 바로 스타트가 되었고, 전체의 60% 가까운 사람들이 베소프레서인 노르에피네프린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플루이드를 우선적으로 주는 스트래티지에서는 전체의 10명 중 4명 정도만이 베소프레서가 투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소프레서가 들어가는 시간도 3시간 이후였습니다. 이렇게 플루이드의 투여량이 달랐는데요. 결론적으로 90일 사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90일 사망률이 restrictive strategy, 즉 수액을 제한적으로 주면서 베소프레서인 노르에피네프린을 조기에 투여한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은 약간 90일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해석의 유의할 점은 투여한 수액량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과거 얼리골 다이렉티드 테라피의 효과를 보여주었던 RCT에서는 처음 6시간 동안 투여한 수액의 양이 4에서 5리터였습니다. 그런데 클로버 트라이얼에서는 대조군도 처음 하루 동안 들어가는 투여량이 3에서 4리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 대조군에서 보여준 높지 않은 사망률이 결국은 수액 투여량이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줄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서브그룹 아날리시스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엔드스테이지 레날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는 수액을 적게 준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은 사망률이 좀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트 페일러가 있는 경우에도 수액량을 적게 준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은 사망률이 약간 낮은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플루이드 챌린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2리터 이상을 줬지만은 근래에 시행된 RCT에서는 1리터 정도만을 플루이드 챌린지로 줬습니다. 최근에 시행된 RCT인 베이직 트라이얼에서는 플루이드 챌린지 양을 더 줄여서 1리터와 300ml 정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90일 사망률은 플루이드 챌린지를 300ml 정도로 준 군과 1리터 정도로 준 군의 90일 사망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결과적으로는 플루이드 챌린지나 볼루스 플루이드로 준 것도 1리터까지 줄 필요도 없고 300ml 정도로도 충분하게 컨트롤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를 보여주는 프랭크 스탈린 커브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랭크 스탈린 커브는 프리로드가 증가함에 따라서 스트로크 볼륨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만약 환자가 탈수 상태에서 수액이 적은 상태라면 이 지점에서 시작해서 볼루스 플루이드를 줬을 때 스트로크 볼륨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환자가 절대적으로 탈수가 있지 않은 상태라면, 즉 탈수가 주된 원인이 아닌 상태라면 볼루스 플루이드를 같은 양만큼 준다 하더라도 스트로크 볼륨이 별로 증가하지 않거나 도리어 전혀 증가하지 않거나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septic샷 환자를 대상으로 플루이드를 줄 때는 이 환자가 과연 플루이드가 모자란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추정하는 방법은 참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 펄머너리 카필러리 웨지 프레셔 같은 것들을 주로 봤었는데요. 그것은 정적인 값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나 펄머너리 카필러리 웨지 프레셔는 환자의 수분량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좀 더 동적이지만은 환자의 체수분량을 더 볼 수 있는 방법들이 고안이 되었는데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패시브 렉 레이징 방법입니다. 패시브 렉 레이징 방법은 이처럼 환자의 상체가 45도 정도 높여져 있는 자세로 유지하다가 거꾸로 환자의 하체를 45도 정도 높이는 자세인데요. 이렇게 할 경우 하체에 있던 플루이드가 약 300에서 400 정도 상체나 비너스 리턴으로 들어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하는 것이 10% 이상 증가하게 된다면 환자는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플루이드를 IV로 100ml나 500ml 정도 줘서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하는 것을 보는 것도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